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의 해안경기 근무 중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무래도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 다 바다잖아. 그래서 해안경기 근무를 나가거든. 그냥 보초 서는 거야. 혹시 모를 북한군 침투나 잠수함, 수상한 사람들 있는지 주시하는 거야. 그런 걸 매일 밤마다 나가. 그때가 겨울이었어. 제주도 겨울이 그렇게 안 춥다고 생각하지만 바닷가라서 바람 때문에 엄청 추워. 눈이 자주 오진 않는데 또 올 때는 꽤 오더라고. 그날도 눈이 펑펑 오던 날이었어. 한창 꿀잠 자다가 새벽에 그 사건 때문에 오대기 출동했어. 5분 대기 조라고 무슨 일 생기면 후딱 출동하는 게 있어. 암튼 난리가 났었어. 그때 나는 초반 근무라서 일찍 근무 서고 들어와서 자고 있었지. 갑자기 다 깨우더니 사망사고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난 진짜 북한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암튼 오대기만 출동하고 우리는 내무실에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바짝 긴장한 상태로 완전 군장하고 대기하고 있었지. 곧 행정반으로 전화가 왔어. 결론만 얘기하면 같은 내무실 쓰던 김 병장이란 애는 죽고 권 일병이란 애는 실신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대. 사고를 당한 김 병장이랑 권 일병이라는 애들은 새벽 2시였나? 그때 근무였어. 초소 내부에 별다른 특이사항도 없고 누가 침투한 흔적도 없고 공격한 흔적도 없어서 현장 조사는 그걸로 마쳤나봐. 김 병장의 사인은 심장마비였나? 동사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자다가 그냥 죽었다고 나왔나봐.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권 일병이 이 미스터리를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었지.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간 권 일병이 깨어나기만을 모두들 기다리는 상황이었어. 하루쯤 지나자 권 일병이 깨어났어. 근데 애 상태가 영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 뭘 본 건지 충격을 먹어서 실어증에 걸렸다고 해야 하나. 물어봐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대답을 못했다 하더라고. 우리 부대 사람들, 헌병대들, 그 사건을 아는 모두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지. 그렇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근데 권 일병이 뭔가 결심을 한 듯이 얘기를 시작했다고 해. 그의 첫마디는 조사관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무조건 믿어주실 수 있습니까? 정작 답답한 사람은 조사관이었으니 다 믿어줄 테니까 겪은 일 그대로 다 얘기하라고 했지. 그렇게 권 일병은 끔찍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듯이 표정을 찌푸리며 몸이 떨려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 늘상 그렇듯 김 병장이랑 권 일병 둘이 앞번초 근무자들이랑 근무 교대를 하고 근무를 서고 있었대.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보통 병장급 정도 되면 후임병만 세워놓고 일 있으면 바로 깨워라 하고 구석에 처박혀 자거든. 그날도 김 병장은 권 일병이랑 잠깐 노가리 까다가 잔다고 하고 구석에서 잠들었대. 권 일병 혼자 근무를 서고 있었대. 그래도 일병 때쯤엔 군기가 바짝 들어있을 때라서 열심히 근무를 섰겠지. 그렇게 한 20여 분이 지났을까? 네, 그날의 기억으론 참 이상하니 많지 눈이 많이 왔었어. 아무튼 권 일병은 평소처럼 주변을 훑어보고 있었대. 근데 저 멀리서 거리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곳에서 이상한 형광색의 빛이 뿌옇게 보이더래. 그때까지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계속 그 형광빛을 주시하면서 다른 곳도 경계하는데 그게 정말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씩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 김 병장을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주 느리게 움직이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고 기다렸대. 근데 진짜 그 형광빛이 나는 물체가 조금씩 다가오는 게 눈으로 보였다는 거야. 그제서야 권 일병은 김 병장을 깨우려고 불렀다 하더라고. 김 병장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불렀지만 김 병장은 안 일어나더래. 그래서 속으로 욕하며 그 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대. 이게 조금씩 점점 다가오니까 점점 형체가 보였다더라고. 그 형체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꿈치락꿈치락. 사람이 엎드린 상태로 얼굴까지 바닥에 파묻은 상태에서 눈밭 위를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기어오던 게 보이더라는 거야. 권 일병은 뭐야 저게? 하면서 김 병장을 다시 깨웠대. 원래 선임병을 깨울 때 몸에 손을 대고 깨우면 개갈군건이었는데 그따위 것은 생각도 안 나고 너무 무서워서 눈은 얼굴까지 땅에 박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오는 그걸 보면서 김 병장을 막 발로 찼대. 김 병장님 일어나십시오. 공부 때문에 뒷일 따위 생각나지도 않았대. 그렇게 해도 김 병장은 안 일어났다고 하더군. 그래서 초소 안에 있는 전화로 상황실에 전화를 걸려고 했대. 근데 전화기를 들었는데 먹통인 거야.
앞에서는 얼굴을 땅에 박은 인간이 팔다리를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오고 있지. 전화는 안 되지. 김 병장은 발로 차도 일어나지도 않지. 완전 미칠 것 같았대. 어쩔 수 없이 혼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그 수상한 새끼가 기어오는 동안 속으로 몇 배, 몇천 번을 시뮬레이션을 했대. 가까이 왔을 때 수화하고 불응시에는 발포하려고. 이제 눈으로 정확하게 그 존재를 식별할 수 있는 곳까지 왔대. 근데 얼굴을 땅에 박은 상태로 꼼지락꼼지락 거리며 기어오는 모습은 똑같은데 그 수상한 새끼가 같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야. 권일병은 뭐지?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내가 근무 때 하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정관 연발로 놓고 방아쇠에다 손가락을 올렸대. 꼼지락꼼지락 거리며 기어오던 그 새끼는 결국 초소 근처까지 왔고 권일병은 심호흡 한 번 내쉬고 수화를 했다는 거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이 새끼야. 대답해. 화랑이라는 건 암구호인데 야간에 신원 확인이 어려우니까 같은 편끼리 정해놓고 쓰는 거야. 예를 들어 화랑하면 반대쪽에서 담배 나고 오면 아군이라 간주하고 신원 확인을 하러 나가는 거야. 그래서 권일병이 수화를 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새끼가 동작을 갑자기 딱 멈추더래. 원래 수화 3회 불응 시 발포가 원칙인데 막상 총을 쏠려니 망설여져서 한 번 더 수화를 했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하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을 받고 있던 그 새끼가 몸은 엎드린 상태로 얼굴만 슥 하고 들기 시작했다는 거야. 권일병은 잔뜩 긴장한 상태로 얼굴을 보려고 했지. 근데 권일병은 그 새끼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기절을 해버렸대. 그 인간 같지도 않던 그 새끼의 얼굴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김 병장이었다는 거야. 입이 아주 찢어질 만큼 끔찍하게 웃고 있었다더군. 그 모든 얘기를 듣던 조사관은 권일병의 상태로 봐서 도저히 거짓말 같지가 않아서 일단 권일병은 병원에서 쉬라고 하고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무속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야. 조사관은 그 무속인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줬더니 그 무속인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 그 김 병장이라는 사람은 아마 권일병이 봤다던 그 형광색의 빛이 보였던 시점부터 이미 죽어 있었을 거야. 원래 이승에 미련이 많던 사람이 죽거나 자기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 생각되면 같이 저승갈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려 한단 말이야. 아마 김 병장이란 사람은 권일병 몸속에 들어가려 했나봐. 권일병이 기절한 게 천운이었지. 사람의 혼이 드나드는 통로가 눈 사이에 미간에 있는데 사람이 기절한다는 게 혼이 빠지는 거야. 육체랑 혼이 분리되는 거지. 그래서 그 혼이 육체를 못 빠져나가도록 스스로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지. 조금만 더 늦게 기절했더라면 김 병장이 권일병의 몸속으로 들어갔을 거야. 그 후에 그 무속인은 김 병장이 죽었던 곳에 와서 천도제를 지내줬고 권일병은 얼마 못 있다 정신쇠약이었나. 아무튼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의병제대했어. 이 일은 내가 평생 가도 못 잊을 거야. 두 번째 이야기, 아줌마. 지인 이야기다. 그녀가 초등학생일 무렵 하천 부지에서 강아지를 주웠단다. 아쉽게도 집에서 기를 수는 없었기에 다리 아래 골판지 상자를 가져와 담요를 깔고 거기서 몰래 돌보기로 했다. 방과 후에 먹고 남은 급식이나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겨다 줬고 강아지도 그녀를 몹시 따랐다고 한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강변에서 강아지랑 놀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어머, 정말 귀여운 강아지구나.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 보는 아줌마가 싱글벙글 웃으며 보고 있더란다. 저기, 이 강아지, 내 강아지니? 계속 말을 걸어왔다고 한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엄마가 기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하자 아줌마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혼자 있을 강아지가 걱정되겠네. 좋아, 아줌마가 그 걱정거리를 없애줄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자니 아줌마는 강아지를 가리켰다.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즐거워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표정인데 눈만은 결코 웃고 있지 않았다. 아줌마는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웃었다. 그녀는 섬뜩해져 도망갈 생각으로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갑자기 발밑에 있던 강아지가 쓰러졌다. 몹시 몸을 떨더니 그대로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다. 당황해서 손을 뻗었지만 강아지는 이미 죽어 있었다. 잘 됐네. 이걸로 쓸데없는 걱정 따위 안 해도 되겠어. 아줌마는 그렇게 말한 뒤 콧노래를 부르며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한동안 거기서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한다. 그 아줌마는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으로 사신 아줌마, 깔깔마녀 등으로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가리키고 깔깔 웃으면 작은 동물들이 그대로 죽는다는 것이다. 아줌마는 그 후 큰 애완동물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한다. 먼 친척이 거두었다는 말도 있었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진상은 모른다. 그녀는 그때 그 광경이 트라우마가 되어 개를 기르지 못하고 있다. 기르고 싶지만 어느 개를 봐도 그때 그 강아지가 죽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정말 쓸쓸하게 그녀는 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람을 부른다. 시라카미 산지 쿠마노유 온천 주인장에게 들은 이야기다. 어느 날 저녁 쿠마노유 온천 근처에서 산나물 채집 도중 발을 헛디뎌 조난했어요. 라는 구조 요청이 들어왔단다. 온천 주인은 현장으로 뛰어갔는데 이미 경찰과 구조대가 잔뜩 몰려와 서치라이트를 밝히려 준비하고 있었단다. 그 옆에는 아직 쉰이 채 되지 않은 듯한 남자가 울면서 빨리 아내를 구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었다. 그 지점은 텐구 고개와 아카시 대교 중간 지점이라 가드레일 아래에는 험난한 벼랑이 펼쳐져 있었다. 남편 말에 따르면 부부가 같이 산나무를 캐러 왔었다고 한다. 문득 한눈을 판 사이 아내의 비명이 들려왔고 이미 벼랑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시라카미 산지는 아직 추웠기에 서치라이트 점등을 기다리는 사이 구조대원과 경찰관들은 모닥불에 모여 불을 쬐고 있었다. 조난자의 남편은 그 옆에서 불이나 쬐지 말고 어서 아내를 구해달라고요. 라며 원망스러운 듯 애원했다. 이윽고 서치라이트 점등 준비가 끝나고 강한 빛이 골짜기 아래로 비쳤다. 조금씩 둥근 빛을 좌우로 움직이며 시체 수색이 시작되었다. 이윽고 누군가 아다하고 외침과 동시에 서치라이트가 멈췄다. 이게 무슨 일이람. 이미 숨은 끊어졌겠군. 온천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20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아득한 아래 바위가 크게 쏟아있는 골짜기 한가운데 여자가 떨어져 있었다. 구조대원이 확성기로 계속 소리를 쳐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숨이 끊어졌구나. 온천 주인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그렇게 직감했다. 하지만 발견 지점은 까딱하다간 구조대원까지 휘말려 사고를 당할 험난한 벼랑이다. 구조대원들이 골짜기 아래로 내려갈 방법을 논의하는데 갑자기 조난자의 남편이 허겁지겁 뛰어왔다. 빨리 도와주세요. 아내가 부르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구조대원은 필사적으로 남편을 달랬지만 들은 채 만체였다. 빨리 도와달라는 말과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이 계속 오갈 즈음이었다. 남자는 신음하듯 내뱉었다. 왜 너희들한테는 들리지 않는 거지? 아내가 부르고 있잖아.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다음 순간 남자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 그대로 가드레일 너머로 뛰어내렸다. 누군가 외친 비명에 구조대원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남자의 몸이 바위에 부딪히며 으깨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진다. 황급히 구조대원들이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니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 아까 그 남자가 떨어져 있었다. 기묘하게도 남자의 시체는 아내 바로 옆에 떨어져 있었다. 마치 구하러 왔어라고 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이람. 온천 주인이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였다. 차 한 대가 현장으로 다가오더니 30대가 채 안 된 것 같은 남자가 달려나왔다. 우리 부모님이 떨어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부의 아들이었다. 다들 할 말을 잃었다.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지 마세요. 누군가 말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골짜기 밑바닥에서 부르잖아요. 다들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사이 아들은 가드레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경찰관 한 명이 허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 사람 말려. 말리라고. 안 그러면 이 사람까지 끌려갈 거야. 그 경찰관의 말에 다들 정신이 들었는지 다른 경찰관들도 뛰어가 아들을 뜯어말렸다. 뭐 하는 짓이야. 내 놈들한테는 우리 부모님이 울부짖는 게 안 들리냐.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아들은 반쯤 미쳐 날뛰었지만 누구의 귀에도 그런 소리는 들리질 않았다. 결국 하도 심하게 날뛴 탓에 아들은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갇혔다. 산악사고 구조 현장 같지 않은 기괴한 광경이었다. 아들은 계속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고 있어라며 신음을 냈고 틈만 나면 경찰차에서 뛰쳐나오려 해 다들 애를 무진 먹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 부부의 시체가 골짜기 밑바닥에서 인양되었다.
그 순간 아들은 마치 악령이 몸에서 나간 건 마냥 얌전해졌다고 한다. 아들은 부모님의 시체 앞에서 통곡했지만 아까 전과는 너무나 다른 아들의 태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모골이 송연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죽고 싶었다. 부부끼리 작은 방범회사를 설립하고 8년 정도 지났다. 지방은행에서 빌렸던 큰 빚도 거의 갚고 순조로이 이익이 늘어갈 무렵 덜컥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이후로 일에서 손을 뗐다.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비즈니스 약속도 무시하고 하루 종일 불단 앞에만 앉아 있었다. 패인 그 자체였지. 당연히 사업은 망조에 접어들었고 빚은 쌓여만 가는 데다 사무실도 방치된 채 한 달이 흘렀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미 빚도 산더미인데다 그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진 후였다. 나는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길게 자란 머리 그대로 가장 굵은 로프를 사왔다. 집에 돌아와 천장판에 묻고 의자 위에 섰다. 목에 로프를 감았지만 생각보다 그리 떨리지는 않았다. 의자를 차면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뿐. 주마등이라던가 자살하려는 각오라던가 그런 건 죄다 헛소문이구나 하고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다. 슬슬 죽으려고 다시 발밑 의자로 시선을 옮기는데 문득 앞에 뭐가 보였다. 그것은 3등신 정도 되어 보였다. 기름기가 많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렸는데 그 사이로 보이는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입은 기분 나쁘게 실룩실룩 웃고 있다. 내가 서 있는 의자를 보며 빨리 넘어지라는 의사를 보내는 게 확실히 느껴졌다. 무심코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고 있자 그놈도 내 시선을 눈치챘는지 시선이 마주쳤다. 놈도 그에 놀랐는지 입을 떡 벌렸지만 곧 실룩실룩 웃기 시작했다. 내가 죽으면 아이는 데려가도 되지. 아저씨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안 죽어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내가 무슨 바보짓을 하려는 건가 정신이 퍼뜩 들었다. 나한테는 아직 5살 안딸이 있고 아내가 죽고 나서는 사돈 어르신께 맡겨두었는데 그 사실이 한 달 동안 완전히 잊고 있다. 그 순간에서야 떠올린 것이었다. 나는 곧바로 로프를 풀고 의자에서 내려왔다. 놈은 사라져 있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나는 그대로 처갓집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했다. 그리고 딸을 꼭 껴안고 엉엉 울었다. 딸도 장인 장모님도 울면서 용서해 주셨다. 지금은 빚을 갚으며 딸을 키우고 있다. 세일즈맨으로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저런 이상한 놈은 분명히 있고 나도 딸도 그놈이 노리고 있다는 것만 알 뿐. 5번째 이야기, 무덤. 고향은 산촌 시골인데 근처에 허세로 유명한 집안이 있었다. 특히 그 집 할머니가 허세에 찌들어 호구한 날 자식 자랑에 집안 자랑만 늘어놓아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할 정도였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 우리 집안은 명문이니까 묘도 좀 훌륭한 걸로 하고 싶어. 규모도 넓히고 묘석도 번듯하게 세우고 말이야. 대개 알고 있겠지만 무덤을 넓히면 그만큼 가족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할머니도 그게 걸려서 무덤을 굳이 넓힐 필요는 없을 거라 충고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그 허세쟁이 할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절 주지 스님한테까지 찾아갔다고 한다. 주지 스님 역시 반대했다. 그렇지만 돈을 내겠다고 하니 절 입장에서도 굳이 막을 이유는 없었다. 무덤을 넓히는 만큼 땅을 사주신다면 괜찮겠지요. 결국 그 집안은 묘를 2배 규모로 넓히고 묘석도 훌륭한 것으로 세워 근방에서 가장 큰 묘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단조로운 색상이었지만 묘석은 풍류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너무나 화려한 것이라 조금 꺼림칙했다. 특히 묘를 넓히다 보니 주변 도로가 확 좁아져서 다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허세쟁이 할머니는 물론 새로 지은 묘를 여기저기 자랑하러 돌아다녔다. 우리 할머니한테 자랑하러 왔을 때 할머니는 거기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은근슬쩍 충고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들었겠지. 허세쟁이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 태도에 초조해졌는지 묘에 관해서는 별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사고가 났다. 허세쟁이 할머니한테는 초등학생 손자가 셋 있었다. 큰 손자와 쌍둥이 손자였다. 그 쌍둥이 중 형이 벼랑에서 떨어져 죽어버렸다. 담이 없는 벼랑과 공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던 도중이었다. 나도 안면이 있었으니 장례식에 참석했다. 나와 여동생들은 주변 아이들을 잠시 돌봤는데 그 와중에 죽은 아이랑 같이 놀았던 여자아이가 이런 말을 했었다. 스스로 뛰어내렸어.
벼랑 아래에 있는 돌이 예쁘니까 할머니한테 가져다 줄 거라면서 뛰었다고. 벼랑은 30m 높이였다. 아래 있는 돌은 맨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을 터인데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뛰어내렸다니. 아이가 한 말이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곧 주변에서는 무덤을 늘린 탓에 아이가 끌려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 그 집 할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 잔뜩 취해서 술을 사러 가다가 무단횡단을 했고 차에 치인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무덤을 크게 해서 그래. 가족들이 하나씩 무덤 채우러 끌려가는 거라고. 허세쟁이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집에서 두문불출하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3개월 후 이번에는 할머니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나도 끌려가겠지. 묘를 크게 했으니 왜 절 주지스님은 말려주지 않은 거야. 허세쟁이 할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더란다. 허세쟁이 할머니는 결국 2주 정도 지나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주변에서는 그 집 완전 저주받은 것 같아라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5년 정도 지났지만 그 후 아무도 죽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와 절 주지스님은 넓어진 무덤이 이제 다 메워진 거겠지라고 말했다.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옛말이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나니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두려웠다. 6번째 이야기, 안전요원. 작년 시립 수영장에서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일이다. 그 수영장은 50분 수영하고 10분 동안 휴식을 가지게 하는 스케줄로 돌아간다. 휴식 시간대는 혹시 누가 물속에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요원이 할 일이다. 어느 날 휴식 시간대에 나는 분명히 보았다. 수영장 한가운데에 사내아이가 엎드린 채 가라앉아 있는 것을. 검은 수영복과 수영모자.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일까. 잠수 중이라 호루라기 소리를 못 들은 걸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물속에서 흔들리고만 있을 뿐 움직이질 않았다. 큰일 났다 싶어 그대로 뛰어들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수영장 바닥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에서 나왔다. 천장 불빛이 비친 걸 잘못 보기라도 했나 싶었지만 수영장 옆에서 선배가 어색한 얼굴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 수영장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신입 안전요원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일이.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곳에서는 사망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소년을 본 것은 그때 한 번뿐이지만 왠지 김새가 좋질 않아 올해는 아르바이트 신청도 안 했다. 소년을 목격한 후 비도 안 왔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 젖어 있거나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상한 두드러기에 시달리는 등 괴상한 일이 이어졌었다. 그 이후 그 시립 수영장에는 발도 안 들이고 있다. 7번째 이야기, 해체 공사를 하다가 나왔던 기묘한 돌. 해체 전문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온갖 이상한 집과 괴상한 것들을 마주할 수 있었지. 산 깊은 곳에 있는 낡아빠진 집 같은 건 특히 그렇다. 서랍 속에 뼈가 가득 들어있질 않나 벽 속에 긴 머리카락이 들어있기도 하고 집 한가운데에 입구도 없는 방이 덩그러니 있기도 했다. 그 안에는 작은 신사문이 세워져 있고 어찌되었든 죄다 때려 부수고 덤프트럭에 실어서 쓰레기로 처리해버린다. 정말 기분 나쁜 경우에는 술과 소금을 뿌리기는 하지만 결국 죄다 버리는 건 똑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계곡에 있는 오래된 대저택을 해체하는 작업이 들어왔다. 나는 운전기사 겸 사장이랑 사장 아들과 함께 예비조사를 하러 갔다. 집안에 뭐가 있고 어떤 게 들어있는지는 사장하고 사장 아들이 할 일이니 나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가져온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자 시골에는 보기 드문 고급차에 호기심이 동했는지 근처에 사는 듯한 할머니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여기는 뭐 하러 왔나? 이 집을 좀 부수고 싶다고 의뢰가 들어와서요.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 돌집이 부서지는구나 라고 말했다. 왜 돌집인데요? 보기에는 별거 없는 나무로 지은 집인데. 그렇게 묻자 할머니는 아니 돌이 있어 라고 대답했다. 그게 뭔데요? 부수면 저주받는 건가? 나는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해줬다. 나도 모른다. 근데 이상한 돌이 있다고 하더라. 흥미가 생겨 나는 집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문을 넘어 들어가자 안방과 넓은 뜰이 보인다. 그리고 그 뜰 한 구석에는 창고가 3개 줄지어 서 있었다. 마침 거기 사장 아들이 보이길래 나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사장하고 사장 아들이 있던 건 새 창고 중 가운데 것이었다. 사장은 그 안에 있었는데 창고 가운데가 뭔가 이상했다. 그 가운데 창고만 정사각형이었는데 가운데에 씨름판처럼 둥글게 흰 돌이 파묻혀 있었다. 원중앙에는 1m 길이의 각진 검은 돌판과 흰 돌판이 서로 마주보듯 서 있었다. 사장은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 내게는 그저 괴상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다. 그날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며칠 뒤 그 집 해체를 진행하게 되었다. 해체 첫날 아침 회사에 나가자 무슨 일인지 사장이 직접 나와 우리에게 말했다. 창고 안에 있는 돌판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우리는 현장으로 향했다. 목조 가옥은 부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적절한 공간만 있으면 기계로 가볍게 때려 부숴 버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침에 사장이 한 말이 있기에 가운데 창고에는 손을 대지 않고 다른 곳부터 부숴나갔다. 그리고 며칠 지나 가운데 창고만 남았다. 다들 창고 안으로 들어가 돌판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현장에 리더격인 중국인 코우 씨가 창고 밖으로 뛰쳐나와 토하기 시작했다. 코우 씨, 왜 그래요? 우리가 묻자 코우 씨는 그 창고 위험해, 기분 나빠라고 말했다. 우리는 멀쩡했기 때문에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려 했다. 하지만 코우 씨는 위험하니까 돌아갈래. 라며 덤프트럭 한 대를 끌고 마음대로 가버렸다.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만 창고를 부수고 그 돌은 잘 챙겨 덤프트럭에 쌓아 가지고 왔다. 회사로 돌아갔더니 사장이 화를 냈다. 코우 씨가 화를 내며 회사를 때려쳤다는 것이다. 내놈들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며 화를 냈지만 우리가 알 턱이 있나. 우리는 모릅니다. 창고를 부수려고 했더니 코우 씨가 토하고 화낸 다음 갑자기 돌아갔어요. 사장은 우리를 냅다 밀치더니 덤프트럭에 놓은 돌로 다가가 당장 이걸 옮기라고 큰 소리를 내질렀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전 사원이 달라붙어 사장 말대로 그 돌을 응접실에 옮겼다. 사장은 그걸 응접실 소파 위에 올려두게 했다. 그 이후로 사장은 그 돌에 차를 갖다 주질 않나 말을 걸질 않나. 아무튼 좀 괴상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물론이고 사장 아들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말할 수는 없었다. 일주일가량 지나자 사장은 난데없이 아들한테 뒤를 맡긴다며 은퇴해버렸다. 사장 아들도 언지를 받은 게 없었기에 회사는 꼴이 말이 아니었다. 이래서는 일도 제대로 못하겠다 싶어 나는 한동안 쉬기로 하고 오키나와에 2주간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회사는 완전히 체제 전환이 끝나 있었다. 사장 아들에게 사장은 어떻게 됐냐고 묻자 그 돌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암만 연락을 해도 돌아오질 않는다면서. 나는 그 돌 혹시 위험한 거 아냐? 하고 물었다. 사장 아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지 수소문을 해봤더란다. 하지만 과거 그 창고에서 사람이 둘 죽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한 사람은 그 집 주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웬 남자. 두 경우 모두 사건으로 처리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나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회사는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다. 아들이 경영 수완이 있는지 사옥도 새로 세웠더라고. 지금도 가끔 그 돌이 뭐였는지 위험하거나 이상한 것인지 생각이 나곤 한다. 8번째 이야기, 뱀산.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다. 옛날 뱀이 이상하리 많지 많아 뱀산이라 불리던 산이 있었다 한다. 산에 사람이 들어서면 독사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했고 어느 날 뱀산에 들어간 한 사냥꾼이 무서운 신음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따라 산 깊이 들어가 보니 숲풀 속에 커다란 백사의 시체가 있었다. 머리를 뜯어먹혀 숨이 끊어진 듯했다. 뱀의 몸에는 온통 큰 매의 발톱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냥꾼은 산에서 도망쳤다. 마을에 내려와 이야기를 꺼내자 마을 노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산의 주인이 바뀌었구나. 이제 뱀도 줄어들게야. 그날 중으로 이전 주인이었던 큰 뱀에 대한 공양의식과 새로운 주인인 큰 매를 맞이하는 의식이 마을에서 거행되었다고 한다. 그 후 산에서는 뱀이 자취를 감췄지만 그 대신 새가 잔뜩 늘어났다고 한다. 그 산은 자주 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 백사 전에는 멧돼지, 그리고 그 전에는 승냥이가 있었다더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매듭지었다. 9번째 이야기, 폐가. 후배 이야기다. 어릴 적 시골에 놀러 갔었단다.
후배는 간만에 시골 친구들을 만나 놀 생각에 들떠 있었다. 친구들 중 한 놈이 귀신 나오는 집에 가자. 라고 말을 꺼내 다들 뜻을 모았다. 그 폐가는 산을 약간 오르면 덩그러니 한 채 놓여 있는 곳이었다. 인적이 끊긴 지 한참이 됐는데도 종종 집안일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난꾸러기들이라 진심으로 귀신이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놈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폐가에 비집고 들어가 마음껏 이리저리 뛰놀며 살폈다고 한다. 2층 안쪽을 찾고 있는데 한 놈이 갑자기 우뚝 멈춰섰다. 무언가가 슥슥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다들 멈춰서 귀를 기울이니 확실히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아차리자 다들 겁에 질려 울상이 되었다. 이미 올라온 계단 바로 아래 딱 그 무렵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가위바위보를 해진 녀석에게 아래를 내려다보게 했단다. 사람의 모습은 없었다. 단지 낡아빠진 걸레 한 장이 보였다. 걸레는 마치 벌레가 움직이듯 혼자 마루 위를 닦으며 돌고 있었다. 장난꾸러기들은 그제야 알아차렸다고 한다. 폐가에 들이닥치며 여기저기 흙발로 밟았던 자취를 열심히 닦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보고 있자니 무섭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란다. 다들 신발을 벗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미안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과하고 폐가에서 나왔다. 걸레는 아무 반응 없이 단지 열심히 자기 일만 했다고 한다. 후배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 폐가는 철거됐다. 아직도 후배는 시골에 내려갈 때면 그 걸레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떠올린다고 한다. 10번째 이야기 구조대원. 조난자 구조나 수색에 참가한 후 영혼에게 시달리는 이들이 종종 있었다. 영혼이 아니라 환각일지도 모를 일이지만 한 사례로 기껏 발견했는데 이미 죽어있던 남성이 있었다. 곁에 떨어져 있던 메모를 보면 어젯밤까지는 분명 살아있던 사람이다. 메모 마지막 줄에는 자신을 찾아내지 못한 구조대에게 원한을 품고 죽어간다고 적혀 있었다. 그걸 쓸 무렵에는 이미 사고가 흐트러져 일종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던 거겠지. 구조대원 중 한 명은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또 다른 사례로 발견 당시 이미 자살해 있던 남성이 있었다. 곁에는 여성의 시체가 있었다. 부검 결과 여성은 이미 며칠 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이 사망하자 스스로를 자책하다 남성 또한 자살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여성의 손톱에서는 남성의 피부 조각이 잔뜩 발견되었다. 눈사태에 휘말려 온몸이 짓이겨진 나머지 내장이 죄다 드러난 채 발견된 여성도 있었다. 얼어붙어 있던 내장의 선명한 색깔은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쉰 건 전업구조대원이 아니라 수색을 도우러 온 현지 청년이었다. 이런 일들이 줄지어 일어나다 보니 끝내 자살이나 인격 파탄에까지 이른 구조대원도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조난자의 영혼이 꿈과 현실에 나타나 원망을 늘어놓으며 째려본다는 증언을 남겼다. 이유 없는 원한일지라도 이미 죽은 이의 감정을 어찌할 도리가 있겠는가. 조난자의 가족에게 욕을 먹는 일도 허다하다. 아들을 못 찾으면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무너질 것 같이 약해진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상대에게 터무니없이 거친 감정을 내비치는 것이다. 11번째 이야기 귀신 나오는 길. 친구와 함께 밤길을 걷고 있었다. 그 길은 밤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 나는 내심 벌벌 떨고 있었다. 잠시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고 나는 졸도할 뻔했다. 뒤에는 무섭고 기분 나쁜 노파가 있었다. 허리를 숙이고 머리카락은 산발이라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졌다. 뭐지, 저건 귀신인가? 저렇게 스산한 분위기라니 틀림없이 귀신일 거야. 나는 노파에게서 눈을 피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공포와 호기심은 커져만 가. 나는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노파를 몇 번이고 돌아보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앞에서 다가온 여고생이 우리 옆을 지나 곧바로 노파에게 걸어갔다. 서로 상대가 보이질 않는 듯 피하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부딪히는 순간 노파는 마치 특수효과처럼 슥 여고생의 몸을 빠져나왔다. 나는 마구 비명을 지르며 거기서 도망쳤다. 역시 노파는 귀신이었구나. 처음부터 이상했어. 처음부터. 헐레벌떡 쫓아온 친구가 내게 묻는다. 나는 헛소리처럼 중얼댔다. 나왔다고 귀신이. 그러자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기 시작했다.
뒤에서 천천히 걸어온 노파에게 친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인사를 건넸다. 가까이서 보니 의외로 별 이상할 것 없는 보통 할머니였다.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이야.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귀신은커녕 엄청 건강한 분이라고. 뭐야, 괜히 무서워했네. 귀신이 나오는 길이라니 순 엉터리잖아. 12번째 이야기, 원숭이. 산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다. 지인의 오두막에서 묵을 겸 술자리 벌이던 어느 밤이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하러 가보니 숲속으로 허연 것이 빨려 들어가더란다. 더러운 붕대 다발이었다. 마치 투명한 통에 감겨있는 것처럼 천이 빙빙 감겨 하늘에서 흔들흔들 떠돌고 있었다. 허나 오두막에서 새어나온 빛 사이로 잠시 보이던 그것은 곧 나무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무슨 일이야? 뒤를 보니 오두막 주인이 안주를 손에 들고 창고에서 나오고 있었다. 괴상한 걸 봤다고 지금 본 걸 이야기했다고 한다. 오두막 주인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꽤 옛날 일이지만 말야, 이 오두막 옆에 웬 원숭이가 쓰러져 있더라고. 나이도 먹을 대로 먹었는데 상처가 엄청 심했어. 무리에서도 포기하고 내쫓았겠지. 아마. 회 안에 젖은 듯 그는 말을 이어갔다. 무심코 동정심이 일어서 치료를 해주고 붕대도 감아줬어. 한동안은 오두막 근처에서 머물다가 상처가 나으니까 쓱 사라져버렸어. 뭐 야생동물이라는 건 되게 그런 법이지. 그런데 말이야, 그놈은 다 나았는데도 붕대를 벗으려 하진 않더라고. 그리고 매년 치료를 받았을 때 즈음에 꼭 답례를 하러 찾아와. 그리고는 현관을 열어젖혔다. 문 바로 앞에 그리 많지는 않지만 과일과 버섯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원숭이가 은혜를 갚는 건가? 신기하면서도 훈훈한 기분에 잠겼지만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단다. 붕대는 분명히 보였는데 왜 원숭이는 안 보인 거지? 말했잖아, 한참 전 일이라고. 애시당초 늙은 원숭이였으니 죽은 지도 꽤 됐어. 내가 본 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오두막 주인은 한참 동안 숲속을 바라봤다고 한다. 솔직히 이제 은혜 갚기는 충분하니 성불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말이야. 외로운 듯 그렇게 말하더란다. 13번째 이야기, 숲풀. 지인인 티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다. 티할아버지는 젊을 적 동료와 함께 산에서 노가다를 뛰었단다. 신입일 무렵 산에서 하룻밤 꼬박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웬 아름다운 여자가 숲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에 민가는 없었기에 이상하다 싶었지만 영손에 익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이 여자는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저녁밥을 먹으러 오두막에 돌아와 이야기를 꺼내니 작업 반장이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단단히 못을 박았다. 외팔 외다리 여자 말이지. 절대 상대해주면 안 된다. 숲풀에서 들여다보는 얼굴만 봤을 뿐이었지만 티할아버지는 작업 반장의 기세에 눌러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다음 날도 여자는 숲풀 속에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상대해 줄 생각은 없었지만 아름다운 얼굴에 가끔 시선을 가니 마침내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자는 정말 외팔의 외다리였다. 그런 몸으로 깡충깡충 뛰어와 곁에 오더니 고관을 만져대기 시작하더란다. 아직 젊은 데다 동정이었던 티할아버지는 기겁하며 냅다 밀쳤지만 여자는 솜씨 좋게 몸을 바로잡더니 능글능글 웃었다. 그리고는 숲풀 속으로 사라지더라는 것이다. 그때부터 여자가 눈에 띌 때마다 아름다운 것만큼 기분이 나빴다고 한다. 그날 밤 A라는 남자가 오두막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들 걱정했지만 다행히 밤늦게 길을 잃었었다며 머리를 극적이며 돌아왔다. 사람들은 멍청한 놈이라며 웃으며 안도했지만 작업 반장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날 작업 반장과 A가 이야기를 나누는 걸 티할아버지는 봤다고 한다. 능글능글 웃고 있는 A의 얼굴은 그 여자를 떠올리게 했다. 서로 좋은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로 A가 그 여자와 잤다는 걸 티할아버지도 알아차렸다고 한다. 이후 A는 물론이고 A와 친하던 B 역시 늦게 돌아오게 되었다. 너는 가지 마라. 손발을 잃게 될 거야. 작업 반장의 엄포는 믿기 힘든 소리였지만 뭐가 어찌되었든 그런 여자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일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가는 날 A는 산에 남고 싶다고 말했다. 작업 반장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등을 돌려 산으로 돌아가는 A를 막지는 않았다. 그 후 A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한다. 다음 일터에는 A도 B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에 들은 말에 따르면 A는 행방불명되었고 B는 큰 사고가 나 손발을 잃었다고 하더란다.